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어릴 적 다리를 다치고 고아원에 맡겨져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였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불에 그을린 상처 탓에 다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고 상처 있는 다리가 약한 탓에 다리를 심하게 절며 살아야 했어요. 당연히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고아였던 탓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도 없었고 그냥 그게 제 운명이라 생각하며 견뎌야 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버려진 것이 저의 상처 때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다리가 이 모양이라 나를 키우지 않은 거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아픈 제 다리를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다리가 멀쩡했더라면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았을지, 튼튼한 다리를 가졌다면 다른 곳으로 입양도 가고 건강하게 자랐을지, 제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 아쉬워 속상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저는 고아로 자라며 늘 외로움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얼마나 사무치는지 그건 겪어본 사람들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외로움에 시달리던 저는 늘 가족이 가지고 싶었습니다. 내 편 들어주고 내 걱정해주는 내 가족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를 15살 때부터 후원해 주셨던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제가 그분을 무척 잘 따랐거든요. 김치 공장을 운영하시며 아픈 남편을 돌보시던 아주머니는 무척 좋은 분이셨어요. 고아인 저를 챙겨주시고 저를 친딸처럼 예뻐해 주셨죠. 그런 아주머니에게는 저보다 3살 많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 역시 다른 고아원에서 입양을 해온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아저씨 때문인지 아주머니에게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과 결혼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혜주야, 너도 이제 곧 20살이 되지? 20살이 되면 여기서 나가야 할 텐데 어디 갈 곳은 있니? 글쎄요. 제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갈 곳은 없죠. 그래서 그냥 다른 언니들처럼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 들어갈까 싶어요. 어차피 대학도 못 갈 거면 돈이라도 벌어야 하니까요. 그러니? 그게 아니면 영 갈 곳이 없는 거야? 아휴, 한창 좋을 땐데 기댈 곳 하나 없어서 어떻게 하니? 제가 고아인 게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죠. 그보다는 제가 여기를 떠나면 아줌마랑 못 보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게나 말이다. 나도 혜주 너를 못 보게 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말이야. 내가 능력만 좀 더 됐으면 너를 내 딸로 들이는 건데 내가 너를 친딸처럼 생각하는 거 알지? 근데 나도 아픈 남편 때문에 혼자 벌어먹고 사는 처지라.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여태 저한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걸요. 딸이라뇨. 저는 그런 욕심 바라지도 않아요. 아니야. 나는 정말로 혜주 너를 내 딸 삼고 싶었단다. 그리고 갈 곳 없는 너를 이렇게 보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말인데 혜주 너 혹시 우리 민성이랑 결혼할 생각은 없니? 예? 결혼이요? 제가 아드님이랑요? 그래. 너도 전에 우리 민성이 한번 봤지?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애가 얼마나 괜찮은지 몰라. 착하고 순하고 아주 괜찮은 아이거든. 혜주 너도 착하고 순하잖니. 그래서 내가 너희 둘 볼 때마다 이어주고 싶었거든. 그렇다고 아직 교복 입은 애들더러 결혼하라고 할 수도 없고 난감했는데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상관없잖니. 니들 둘이 결혼하면 너도 갈 곳이 생기고 우리도 계속 보고 좋을 것 같아서. 나야 혜주 네가 너무 좋으니까 너를 내 딸 같은 며느리로 들이면 얼마나 좋겠니? 그리고 너도 가족이 갖고 싶었다며. 그럼 하루빨리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결혼 아니겠니?
아주머니께서 아주머니 아들과 결혼하면 시부모님은 물론 남편까지 생기니 가족을 바라던 제게 좋은 일이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겨우 20 나이에 결혼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럽고 난감하기는 했지만 가족이 생긴다는 말은 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야말로 누구보다 가족을 그리워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TV에서만 보던 화목하고 다정한 가족이 늘 부러웠던 저는 저를 아들과 결혼시켜 가족이 되자는 아주머니의 말씀이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평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던 아주머니였기에 그런 아주머니가 제 시어머니가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런 분이 저를 며느리감으로 생각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게 처음으로 가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제 남편은 시어머니 말씀대로 착하고 좋은 남자였어요. 어찌나 착하고 순한지 가끔은 바보 같아 보일 정도였죠. 연애 결혼이 아닌데도 제가 마음에 드는지 저한테도 무척 다정하고 저를 잘 챙겨주었고 착한 남편은 제게 잘하는 만큼 부모님께도 잘하는 효자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것이라면 군말 없이 해내고 시어머니의 김치공장 일부터 편찮으신 시아버지 병수발까지 혼자 다 해내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그저 남편이 참 효자에 착한 사람이라 그러는구나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고서 저도 남편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 그것이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의지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였죠. 이상하게도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잔뜩 주눅이 들고 움츠러들어 있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그저 부모에게 순종적인 착한 아들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남편의 볼이 빨갛게 부어있는 걸 보고는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천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천사 같을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입양한 자식을 학대하고 부려먹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제 결혼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딸 같아서 저를 결혼시킨 것이 아니라 입양해 와서 부려먹는 제 남편처럼 공짜로 부릴 며느리가 하나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를 다정한 말로 깨워내 며느리로 들이고 겨우 20살 된 저를 밤낮 없이 굴리며 부려먹으려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18살 때 입양되어 그때부터 지금껏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시모가 시키는 일들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시키는 대로만 해서 그런지 남편은 자기 의견이 없었고 특히나 시어머니를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부터 저도 그런 시어머니의 학대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죠.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새벽같이 깨워 일을 시키곤 하셨습니다. 김치 공장을 운영하는 시어머니는 돈독이 오를 대로 오른 사람이었고 직원들에게조차 제대로 대해주는 일 없이 박봉으로 부려먹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입양해온 아들과 고아 며느리에게 제대로 대접을 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김치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어요. 아무리 못해도 10사람이 하는 일을 저희 둘이서 다 하는 셈이었죠. 하지만 그런데도 저희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저희는 직원이 아니라 식구라면서 제대로 월급을 챙겨주지 않았거든요. 그 대신 저희가 시댁에서 지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들은 시어머니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건 겨우 최소한의 숙식만 제공될 뿐 제대로 된 보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먹고 자는 것 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남편과 저는 용돈 한 푼이 없어서 자판기 커피 한 잔 마음껏 뽑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이었습니다. 시모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 저희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계속적으로 저희를 가스라이팅해왔어요.
부모나 지인이나 의지할 곳 없던 저희는 그런 시모의 가스라이팅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죠. 그때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알지 못했고 벗어날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매일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지만 정작 도망을 친다고 해도 갈 곳이 없었거든요. 벌어둔 돈도 없고 연고도 없는 저희가 어디로 갈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나 남편은 차라리 먹고 잘 곳이 있는 이곳이 그나마 낫다 생각하며 참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구박과 학대를 견디면서 점점 더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서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저와 남편 둘뿐이었죠. 그러고 보면 남편과 저는 참 특이한 관계였습니다. 연애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있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저 시모의 권유로 중매 결혼을 한 셈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저희는 처음부터 서로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연애를 해본 건 아니었지만 저도 남편도 서로를 꽤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표현하거나 마음을 나눌 만한 여력이 없었죠. 법적으로는 혼인신고까지 한 부부였지만 집에서는 시모 눈치에 자주 붙어있지도 못했고 공장에서는 서로 다른 곳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얘기 나눌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나마 집에 돌아와서 대화를 좀 하려고 하면 피곤해서 쓰러져 잠들기 일쑤이거나 어쩌다 저희가 다정해 보이면 시모가 질투가 나는 건지 괜히 회방을 놓고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떨어져야만 했어요. 애초에 저희를 부부로 두려고 결혼시킨 게 아니라 일손이 필요하고 저희를 묶어둘 명분이 필요해서 그랬던 거라서 그런지 시모는 저희가 붙어있는 꼴을 보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더 가까워질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마음으로는 늘 서로를 이해하고 걱정해 주었습니다. 틈날 때마다 서로를 위하고 도우면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내왔죠. 특히나 남편이 제 걱정을 많이 해서 저를 참 많이 도와주었어요. 제가 힘들까봐 대신 나서서 더 많이 일하고 어떻게든 제가 조금이라도 쉴 수 있게 저를 배려해 주었거든요. 시모 밑에서 일하던 시간들은 전부 힘들고 끔찍한 시간들이었지만 그런 남편이 있었기에 버틸 용기가 생겼고 남편 하나 바라보며 힘든 일상을 겨우겨우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만 살던 어느 날 기어이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처럼 시모 공장에서 일하던 제가 그만 컨베이어 벨트에 손이 끼고 말았던 거죠. 다행히도 옆에 있던 직원들이 금방 기계를 꺼버려 살아났지만 재수가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손 하나 정도는 잃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당시에는 너무 놀라고 급박한 일이라 정신이 없었지만 저는 제가 그렇게 죽는 줄 알았거든요.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이었지만 그 사고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어요. 컨베이어가 워낙 오래되어 평소에도 종종 고무 패킹이 꼬여서 기계가 멈추는 탓에 일을 하다 보면 손으로 컨베이어를 만져줘야 했거든요. 그날도 제가 멈춘 기계를 다시 고치려다가 그 사단이 벌어졌던 겁니다. 물론 위험을 예방하려면 기계를 멈추고 손을 봐야 하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랬다가는 바쁜데 기계를 껐다고 난리를 피는 시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애초에 컨베이어 교체하자고 수없이 말했었지만 돈이 아깝다고 바꾸지 않았거든요. 저나 다른 직원들이나 전부 시어머니 눈치를 보기 바빴던 탓에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 대신 제가 위험한 일을 자처했던 것이었는데 결국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괜찮아? 아,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아, 어떡해.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요. 아, 괜찮기는.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괜찮을 리가 있나. 이거 봐. 지금 얼굴이 허해가지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아휴, 너무 놀랐나 보다. 하기사. 손 하나 날아갈 뻔했는데 안 놀랄 수가 있나.
그러게, 저거 위험하니까 고치자고 해도 사장님은... 아니에요. 제가 더 조심했으면 될 일인걸요. 다 제 탓이에요. 아유, 자기는 그렇게 착해서 어떻게 하냐? 나 돈 받고 일하는 직원이니까 그냥 참고 다니지만 자기는 저런 인간을 집에서까지 봐야 하잖아. 아무튼 너무 놀란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집에 돌아가 보는 게 어때? 사장님한테는 내가 잘 말해볼게. 응? 직원들은 다들 저를 걱정해 주었고 저 역시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순간 식은땀으로 옷까지 전부 젖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쉬는 꼴을 시어머니가 두고 보실 리 없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던 탓에 저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자기들이 대신 말이라도 해주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 성격상 그러면 더 난리가 날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뒤에 상황을 알게 되신 시어머니가 제 걱정은커녕 저 때문에 기계가 망가질 뻔했다며 대놓고 욕지거리를 하시더라고요. 애초에 그런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이게 뭐야 지금? 잘 돌아가는 기계를 왜 껐어? 왜? 기계 한번 끄면 10분씩 공장 늦어지는 거 몰라? 이것들이 다들 망하자고 작정을 했나? 오늘 납기 못 맞춰서 공장 문 닫고 싶어? 누구야? 누가 기계 끈 거야? 아유, 사장님. 지금 기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며느님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뭐? 제가 왜? 제가 또 뭔 사고 친 거야? 이게 또 문제가 나가지고. 혜주가 고무 패킹 만지다가 손이 꼈잖아요. 하마터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요. 아유, 그러게. 기계 진작 고쳐야 한다니까 정말. 아니, 너는 뭐 한다고 그걸 제대로 못 만지고 손을 갖다 집어넣어 넣기를. 칠칠 맞은 것? 기계 망가지게 뭔 난리야. 너 저 기계가 얼마짜리인지 몰라서 그딴 짓을 해? 이거 멈추면 우리 공장 다 멈추고 우리 집 다 망하는 거 몰라? 얘가 일을 하기 싫어서 요령을 부리는 거야 뭐야. 너 저번부터 자꾸 알린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일부러 그러는 모양인데 너 작작해라. 내가 너 농땡이 부리는 거 그냥 두고 봐줄 거라 생각하니? 너 이러다가 집에서도 쫓겨나는 수가 있어. 나 눈 돌면 며느리고 뭐고 없어. 아주 개패듯이 패서 내쫓아버릴 거니까 정신 차리라고. 아유, 사장님 그만 좀 해요. 혜주 우는 거 안 보여요? 가뜩이나 놀라서 덜덜 떨고 있는데 혼낼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혼을 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내쫓지 마세요. 아, 재수없게 어디서 쳐울고 있어. 눈물 싹 안 닦아? 불쌍한 척 하지 말고 얼른 가서 일이나 해. 다들 일 안 해? 공장 잘리고 손가락도 빨고 싶어? 참 서러웠습니다. 걱정은 해주지 않더라도 적어도 욕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지 시모는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며 그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애초에 기계가 아니라 사람 갈아 돈 버는 시모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아직 어린 저를 데려다가 그 고생을 시키는 걸로도 모자라서 이렇게까지 막대하나 싶어서 서러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생판 남인 직원들도 나를 이렇게 걱정해주는데 어떻게 한 집 사는 시모가 나를 이렇게나 괴롭힐까 싶었어요. 나도 부모님이 있고 가족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텐데. 시모의 구박을 당하면서도 쫓겨날까 걱정해야 하는 제 처지가 처량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길바닥에 나앉지 않기 위해서는 시모에게 납작 엎드려 사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럴 때마다 참아야만 하는 제 신세가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없을 기적이 제게 찾아와 주었거든요. 제가 시모에게 한창 구박을 당하고 있을 때 공장으로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소리에 공장 입구를 쳐다보자
웬 외제차 한 대가 와서 서는 게 아니겠어요? 허름한 시모의 김치공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벤츠에 사람들 모두 그쪽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러자 그 안에서 어떤 노부인이 기사의 부축을 받으며 내리더니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혜주야, 혜주야. 누구시지? 어머, 뭐야? 누군데 저 비싼 차를 타고 다니신데? 근데 자기 이름 부르는 것 같은데? 자기 아는 할머니셔? 아닌데요. 저는 모르는 분이신데. 처음 보는 할머니가 제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 저를 애타게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저리 불러주는 게 워낙 오랜만이다 보니 순간 저는 그 다정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마치 소녀딸을 찾는 듯 애절하고 간절한 목소리 때문인지 저는 그 할머니가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분을 몰랐습니다. 애초에 고아로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20살이 되자마자 이 집에 시집을 왔으니 제가 공장이나 시댁 식구 말고 알만한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럼 저 할머니는 대체 누구실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혜주야, 혜주 여기 없니? 혜주야, 할머니가 왔다. 제가 혜주가 맞긴 한데 근데 할머니는 누구세요?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혜주야, 네가 혜주구나. 그래, 네가 맞아. 치아발이 이렇게 쏙 빼닮았는데 네가 혜주가 아닐 리가 없지. 아이고, 드디어 찾았구나. 내가 너를 찾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20년 만에 너를 찾았어. 예? 저희 아빠를 아시나요?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알고 저희 아빠를 알고 계시는지. 할머니, 대체 누구세요? 놀랍게도 그 할머니는 제 이름은 물론이고 저희 아버지도 알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얼굴도 모르고 기억도 못하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신 듯 제가 아버지 얼굴을 빼닮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할머니는 저를 오랫동안 찾아다니셨다고 하셨습니다. 대체 누구시길래 나에 대해서 알고 나를 찾아다니셨다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보던 순간 저는 그분이 제 친할머니라는 것을 불현듯 깨닫고 말았습니다. 혜주야, 내가 네 할머니야. 내가 네 친할미란다. 할머니요? 정말 저희 할머니세요?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시라고요? 그래, 내가 네 할머니가 맞아. 너는 내 아들의 유일한 자식이고 그러니 내가 네 유일한 피부치이고 너는 내 하나뿐인 손녀란다. 내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야 겨우 너를 만나게 되었구나.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너희 부모를 그리 두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부모님에게 버려져 가족이라고는 없는 줄 알고 살았던 제게 친할머니가 계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제 핏줄을 그리워하던 저를 찾아와 주신 할머니가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하지만 나를 찾아다니셨다는 할머니의 말씀이 맞다면 내가 부모님에게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건지, 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고 싶은 거 투성이었습니다. 당장 묻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지만 저희의 감동적인 재회는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제가 행복해지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하는 못된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뭐야? 기다 뭐하는 짓거리야? 아니, 할머니? 할머니 누군데 남의 공장에 함부로 들어왔어요? 이거 누가 들어와도 된다고 했어? 그리고 누구시길래 얘한테 아는 척을 해요?
이 치는 대체 누구야? 누군데 이렇게 무례해? 자네는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나? 어디서 어른 앞에서 삿대질을 하고 막말을 하나? 아휴, 웃기는 할머니네. 아휴. 그러는 할머니는 뭔데? 남의 사업장에 함부로 들어왔느냐고.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노인네를 왜 어른 취급을 해줘? 그나마 처음 보는 사이라 존댓말 써줬더니 이 양반이 지금 나를 아랫사람으로 보고 있나? 야, 이 노친네야. 당신 뭔데? 여기 왜 찾아왔는데? 뭐? 이 사람 정말 안 될 사람이네. 내가 누구냐고? 나 해주 할머니다. 우리 해주 데리러 왔다. 그러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나는 여기 공장 주인이다. 그리고 얘 시어머니고. 할머니가 얘 할머니인지 뭔지 내 알 바 아닌데. 지금 내 며느리를 데려가겠다 이거예요? 당신이 할머니는 맞아? 그래. 내가 우리 손녀를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얘는 우리 집안 유일한 핏줄이야. 그러니 당연히 내가 데려가야지. 아니, 할머니면 단가? 할머니가 뭔데? 내 며느리를 데려가네 마네야. 얘가 그 집 핏줄인지 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 그리고 얘가 진짜 그 집 핏줄이라는들 이미 우리 집에 시집와서 출가해인 됐는데 이미 우리 집안 식구 된 애를 무슨 수로 데려가겠다는 거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출가외인은 무슨 출가외인? 이제 겨우 20몇 살 먹은 애를 데려가 놓고는 어디 천륜을 끊으려 하고 있어. 얘는 누가 뭐라 해도 내 손녀야. 할머니가 그동안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손녀 데려가겠다는데 자네가 왜 난리야? 그러고 보니 자네 정말 시어머니는 맞나? 아니, 아까 밖에서부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무슨 난린가 했더니 목소리 들어보니 자네 목소리였구만. 자네 설마 내 손녀딸 괴롭히고 있었던 건가? 그래? 괴롭혔으면 뭐 할머니가 뭘 어쩔 건데요?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할머니 소녀든 뭐든 이미 내 며느리라고. 우리 집안 식구 내가 혼내는 게 뭐가 문제인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혼내는 게 뭐 별건가? 뭐야? 그래서 자네가 지금 내 손녀딸을 혼냈다 이 말인가? 평소에도 그랬다는 거야? 아유, 평소뿐이겠어요. 맨날 그래요, 맨날. 공장에서도 이 난리인데 집에서는 얼마나 더 난리일지 모르겠네. 게다가 조금 전에는 손녀따님이 죽을 뻔했잖아요. 컨베이어 벨트에 손이 끼어서 난리가 났는데 그걸 걱정하기는커녕 기계 망가뜨린다고 얼마나 난리를 피웠다고요. 아무튼 손녀따님이 여기서 구박당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제발 데리고 가주세요, 할머니. 우리도 불쌍해서 더 못 보겠으니까. 할머니가 저를 데려가겠다고 하자 시몬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할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집 온 출가 외인이라며 제가 자기 소유인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시모 입장에서는 그동안 기댈 곳 없는 고아를 데려다가 공짜로 부렸는데 할머니가 저를 데려가시면 더 이상 공짜로 부릴 노예가 없으니 그게 싫었던 거겠죠. 끝까지 자기 이기심만 보이는 시모는 정말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오죽했으면 보고 있던 직원들이 대신 나서주었겠어요. 그러자 직원들의 증언에 할머니는 제가 이곳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었는지 아시게 되셨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내 손녀가 여기서 그런 대접을 받고 지냈다는 말이야? 아가,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너 여태 그렇게 고생을 한 거니? 죽을 뻔하기까지 하면서 저런 시모 밑에서 지냈다는 말이야. 할머니, 저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구하라는 이유로 오갈 데 없는 저를 데려다가 시아버지 병수발 들게 하고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 시키고 그러다가 오늘은 정말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 걱정은커녕 기계 망가진다고 저한테 욕을 하시네요. 솔직히 저 정말 힘들었어요. 저한테 친정이라도 있었으면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고아인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할머니가 정말 저를 데리러 오신 거라면 저 이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저 데려가 주세요, 할머니. 아, 세상에. 내 새끼가 나 없는 동안 그런 일을 당했다는 말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할머니가 너를 더 일찍 찾았어야 하는 건데. 할머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구나. 그리고 당신, 이런 약독한 것을 봤나?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며느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부려먹었다 이 말이지? 당신, 애초에 힘없는 애를 데려다가 며느리 삼은 것 아니야? 진짜 며느리가 아니고 공짜로 부려먹을 고아가 필요했던 거겠지. 그런 주제에 당신이 뭐라고 내 손녀를 데려가니만이 나를 가로막는 것이야? 누구 마음대로 내 며느리를 데려가려고? 내가 얘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얘 어릴 적부터 내가 걷어먹이고 입힌 애예요. 얘 교복값도 내가 해줬고 고아원에서부터 내가 먹이고 키웠다고. 결혼시켜서도 여태까지 생활비며 뭐며 내가 다 대줬구만. 그래서 이제야 겨우 뽕 뽑나 했는데 데려가기는 뭘 데려가? 얘 데려갈 거면 값이라도 치르고 가든가. 끝까지 저를 물건 취급하는 시모에게 저는 질릴 대로 질려버렸습니다. 변변히 해준 것도 없으면서 생색을 그렇게 내는지 누가 보면 정말 저한테 잘해주기라도 한 줄 알겠더라고요. 물론 시모가 고아원 시절 저의 후원자였던 건 맞지만 그건 전부 저를 속여내려던 계략일 뿐이었습니다. 정말 시모가 저한테 극진히 대해줬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집에 시집와서 일한 것을 계산하면 이미 그 빚은 다 갚고도 남았을 거고요. 여태 무임금으로 부려먹은 주제에 뭐가 저렇게 당당한 건지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시모의 억지에 화가 많이 나신 듯 보였죠. 자네 지금 내 손녀를 두고 값을 치르라고 한 건가? 그 말 진심이야? 왜? 정말로 치르시게? 그럼 내가 이런 걸로 지금 농담 따먹기나 하겠소? 아니 뭐 타고 온 차 보니까 돈 꽤나 있어 보이는데 잃어버린 소녀 데려갈 정도면 셈은 제대로 치러야지. 멀쩡히 우리 집에 잘 있던 일손 데려나가려면 그 정도 양심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요? 그래, 계산을 하자는 거지 지금? 계산 좋지. 내가 원래 셈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 나도 제대로 계산 안 치르고 빚지는 거 딱 싫어하거든. 그럼 어디 지금부터 계산 한번 제대로 해보자. 아이고, 놓친 내가 그래도 돈은 좀 있는 모양이네. 아유, 그래요, 좋아요. 그럼 어디 제대로 계산해서 내 빚 갚고 쟤 데려가든가. 근데 내가 얼마를 부를 줄 알고 그러나? 할머니, 돈 얼마 있어요? 응? 나 돈 얼마나 쳐줄 수 있냐고? 돈? 돈은 무슨 돈?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줘? 이건 또 무슨 헛소리야. 바로 방금 계산 제대로 해보자며. 이놈이 내가 벌써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방금 집 으로 말해놓고 벌써 까먹었어? 너야말로 나보다 젊은 것이 벌써 말귀를 못 알아먹나? 내가 제대로 계산하겠다고 했지 언제 돈 준다고 그랬어? 제대로 계산을 하려면 네가 내 손녀한테 돈을 줘야지. 여태 돈도 안 주고 사람 부려먹었으면서 너야말로 입 싹 닫으려고 그랬어? 내가 쟤한테 돈을 왜 줘? 내가 쟤 밑으로 들인 돈이 더 많다니까. 그리고 가족끼리 같이 일하면서 서로 돕고 뭐 그러고 사는 거지. 며느리한테 월급 주는 시무가 어딨어? 부려먹었으면 돈을 주는 게 맞는 거지. 어디 헛소리야? 아무튼 나는 그동안 우리 손녀가 고생한 값 받아야겠으니까 그런 줄 알라고. 아, 그리고 네가 내 손녀 괴롭힌 죄값까지 받아내려니까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거사. 할머니는 제 대신 죗값을 받아내시겠다며 시모를 협박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못돼 먹은 시모가 그 정도 협박으로 굴할 리가 없었죠. 애초에 시모는 자기가 법 위에 있다며 무서운 게 없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저희 할머니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누군가 시모에게 따져 묻는다는 걸 저도 그때 처음 봤거든요.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하며 잔뼈가 굵다는 사람들 앞에서도 쌈딱처럼 굴던 시모 앞에서 할머니는 전혀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제대로 하겠다던 할머니께서 그 순간 들고 계시던 지팡이로 시모를 마구 때리기 시작하셨어요. 네가 감히 내 손녀딸에게 손을 대? 네가 감히 내 손녀를 구박해? 망할 거사, 이 몹쓸 거사. 고아로 불쌍하게 자란 아이를 가엾게 여기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어떻게 내 손녀를 그렇게 대해? 뭐 하는 거야? 이 노인네가 정말 미쳤나? 지금 여기 어디라고 행패야, 행패가? 당장 그 지팡이 안 멈춰? 어디 노인네 손맛 좀 봐라. 내가 벌써 7순이 넘었지만 웬만한 젊은이들보다 짱짱하다고. 아니, 내가 지금 당장 숨이 끊어진다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서 너를 절단내주마. 내가 내 손으로 네 죗값을 다 받아낼 것이야. 이 노인네가 정말 그렇게 지팡이로 사람 패면 어쩌려고. 진짜 사람 죽일 일 있어? 아니 그만 좀 하라니까 진짜. 다들 못 들하고 있어. 이 노인네 말리지 않고 못 들하는 거야. 이것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여기서 너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을 줄 알고? 다들 생각이 있으면 너 같은 거 도와줄 생각은 못 하겠지. 그리고 너 참 염치도 없다. 그동안 신나게 부려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 그래? 너 같으면 너 같은 거 도와주고 싶겠니? 응? 그래? 어디 도와달라고 신나게 소리 질러봐라. 아마 네 목만 아플 거다. 나 죽네. 나 죽어. 누가 경찰이라도 좀 불러. 당신이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나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아는 경찰이 얼만 줄은 알아? 내가 여기서 나가자마자 당신 신고해서 콩밥 먹일 줄 알아. 어디 말년에 감옥 바닥에서 지내보라고. 할머니는 적지 않은 힘으로 지팡이를 휘두르시며 시모를 흠씬 두들겨 패주셨습니다. 늘 남들 앞에서 갑질만 하던 시모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 말고 다른 직원들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저마다 킥킥거리며 시모가 당하는 모습을 즐겁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말려보라는 시모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시모는 어쩔 수 없이 말리는 사람 하나 없이 할머니의 몽둥이 찜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당하면서도 끝까지 큰소리치는 시모도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경찰관들이 많다며 되려 저희 할머니를 협박하는데 얻어맞는 와중에도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걸 보면 정말 어디 믿을 만한 구석이라도 있는가 싶더라고요. 원래도 시모가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비리를 저지르는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비리를 저지르려면 시모도 믿는 구석이 있기는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내심 할머니가 되려 당하시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시모의 큰 소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희 할머니를 감옥에 보낼 거라며 작정했던 시모가 되려 자기가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버렸으니까요. 알고 보니 저희 할머니가 제 생각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시모가 아는 경찰관들이 몇 있는 정도라면 저희 할머니는 경찰총장과 독대를 하는 사이시라는 겁니다. 할머니는 그냥 취미로 벤츠를 타고 다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할머니는 집안 대대로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집안의 외동따님이셨고 지금도 그 나이에도
열심히 재단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곳이니만큼 투명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계셨지만 큰일을 하다 보면 높은 사람들과도 알고 지내고 권력이 생길 수밖에 없으셨겠죠. 저한테 이런 대단한 할머니가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고 신기했어요. 저는 평생 제가 버림받은 줄로만 알고 부모님을 속으로 원망하며 외롭게 지냈었는데 알고 보니 저는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게 된 저는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에게는 둘도 없이 소중했던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 아들이 바로 제 아버지셨습니다. 할머니의 뒤를 이어 재단을 물려받아야 했던 아버지는 그 시절 유학까지 다녀오실 정도로 전도 유망한 청년이셨고 할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기대가 무척 크셨어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가 한국에 돌아와 저희 어머니를 만나게 되셨던 거죠. 두 분은 예쁜 사랑을 키워나가셨고 결혼 약속까지 하셨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결혼을 허락하실 수가 없으셨대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고아 출신의 가방끈도 짧은 남의 집 식모였거든요. 할머니 댁에서 식모일을 하던 저희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가 한눈에 반해버리셨고 두 분은 신분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몰래 사랑을 키워나가셨답니다. 그렇게 결혼 약속까지 하며 어떻게든 할머니에게 관계를 인정받으려 노력하셨지만 할머니는 저희 부모님의 사이를 인정해주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이제 와서야 그때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지만 당시에는 내 아들이 결국에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았다. 그 전까지는 부모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기만 한 순한 아들이었거든. 천성이 유약하고 여려서 내가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해도 결국 나를 끊어내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간과하고 있었던 거지. 자식은 약할지 몰라도 부모는 강하다는 것을 말이야.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그때 이미 네 엄마 뱃속에 네가 들어있었다더구나. 그래서 자기 처자식을 지켜야 했던 내 아들은 결국 나와 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임신한 엄마와 뱃속의 저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는 끝내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할머니와 절연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로 한참 동안이나 두 분은 만나신 적이 없으셨답니다. 두 분 다 예사고집은 아니셨던 거죠. 그렇게 아들의 절연 선언에 화가 나신 할머니는 아버지의 소식을 모르신 채 지내시다가 어느 날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야 저희 부모님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되셨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버리셨다는 비보를 말이죠. 두 분이 그렇게 도망치듯 멀리 떠나 가정을 꾸리며 저를 낳아 기르시다가 어느 날 집에 불이 나는 사고를 당하셨대요. 그 일로 저희 부모님은 현장에서 즉사를 하셨고 저는 부모를 잃은 채 고아로 보육원에 맡겨지게 되었던 거죠. 그제서야 저는 화상을 입고 절개된 제 다리의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불길 속에서도 어떻게든 저를 지키려고 노력하셨고 두 분이 저를 살리기 위해 불길을 막아내신 덕분에 저 혼자서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다리는 조금 다치게 되었지만 저 혼자 살아남을 수 있었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내 불편한 다리 때문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줄 알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니 뒤늦은 후회가 들었습니다. 아들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되고 부랴부랴 너를 찾아보려고 했었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단다. 다행히 네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라도 만나려고 소문을 알고 다녔지만 부모도 없이 보육원으로 보내진 너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거든. 그 뒤로 오랫동안 너를 찾아다녔단다. 그 어린 것이 부모도 없이 어떻게 지내려나 늘 걱정이었지.
그리고 후회했단다. 애들을 이렇게 일찍 보낼 줄 알았으면 결혼을 반대하지 말 것을 말이야. 애들이 그렇게 죽은 게 다 내 탓인 것만 같고 너를 잃어버린 것도 내 죄구나 싶었단다. 내가 진짜 내 아들의 소식을 알고 있었더라면 너를 이렇게 오랫동안 보지 못할 일도 없었을 텐데 하면서 말이야. 그래도 나는 해준 너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단다. 내가 죽기 전에는 꼭 너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전국의 보육원을 다 돌아다녔지. 그렇게 20년 가까운 세월을 저를 찾아다니셨던 할머니는 늘 마음이 아프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뿐인 손녀가 어찌 지낼까 걱정이 되어서 밤마다 잠들기 어려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찾게 되면 제게 모든 것을 해주시겠다고 다짐하셨다고 하셨죠. 아마도 할머니께서는 저희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을 저를 통해서 달래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뿐인 혈육을 찾아다닌 끝에 결국 저를 만나셨지만 설마 제가 그런 시모를 만나 그 고생을 하고 있을 줄은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너무나 화가 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닌 내 손녀가 그런 꼴을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잖니. 걱정은 했지만 어딘가에서 예쁨 받고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고 싶었는데 어떻게 내 손녀에게 그런 짓을 해. 그래서 절대로 그 여자를 용서할 수가 없었단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해서 그 여자에게 복수를 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힘과 권력이 있으셨던 할머니는 아카디악한 시모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시모가 청렴결백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희 할머니가 아무리 나서려고 하셔도 어쩔 수가 없으셨겠죠. 하지만 그런 못된 인간이 멀쩡히 사업을 했을 리가 있나요? 고아를 착취하고 직원들 봉급을 떼먹고 썩은 김치를 보육원에 후원하며 갖은 생색을 내던 사람이 자기 사업을 어떻게 운영했을지는 안 봐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할머니는 그저 비리가 의심되는 공장이 있다고 언지를 주셨을 뿐이고 어느 날 갑자기 감찰 조사를 받게 된 시모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시모는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그제서야 비로소 시모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시모가 감옥에 들어간 뒤에 남편은 곧바로 파양 신청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감옥에 가며 더 이상 볼 일은 없었지만 그런 사람과 법적으로라도 엮여있는 게 끔찍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열심히 발품을 팔아 뛰어다닌 끝에 시모와의 모자 관계까지 깔끔하게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드디어 벗어났다며 족쇄가 풀린 사람처럼 후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와의 이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제야 홀가분해진 것 같아. 그동안 그 여자 밑에서 자식 노릇하는 게 참 힘들고 괴로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아도 되잖아. 정말 축하해. 민성 씨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나도 나지만 사실 나보다는 민성 씨가 더 힘들었잖아. 괜히 나 때문에 대신 나서다가 민성 씨만 고생하고. 그때마다 늘 고마웠어. 나는 아마 민성 씨가 없었더라면 못 버텼을 것 같아. 고마워할 필요 없어.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인데 나는 늘 혜주 너한테 미안했어. 내가 좀 더 힘이 있었더라면 너를 제대로 보호하고 살펴줬을 텐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대신 욕바지가 되어주는 정도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제대로 해준 게 하나도 없지. 그래서 늘 미안하고 늘 죄책감에 시달렸어. 괜히 나 같은 못난 놈이랑 억지 결혼해서
네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거든. 그게 민성 씨 잘못은 아니잖아. 민성 씨도 그 여자한테 속고 당한 것뿐인데. 그리고 나도 그때는 좋다고 생각했는걸.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결혼하면 나도 내 가족이 생기고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물론 내 기대처럼 화목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건 전부 다 그 여자의 잘못일 뿐 민성 씨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그나마 그 지옥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다 민성 씨 덕분이었는걸? 그러니까 민성 씨가 자책할 일 아니야. 나야말로 민성 씨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는 서로에게들 미안하기만 하네. 그러니까 이제라도 헤어지는 게 맞는 거겠지? 그게 무슨 소리야. 헤어진다니. 민성 씨 설마 나랑 이혼을 하자는 말이야? 처음부터 서로 좋아서 만난 인연도 아닌데. 일의 원인이 사라졌으니 우리도 헤어지는 게 맞는 거겠지. 게다가 혜주 너는 친할머니도 찾았고 진짜 가족이 생겼으니까. 나는 너한테 도움도 안 되고 너도 이제 새 출발해야지. 남편은 시모가 그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더 같이 할 필요 없지 않냐며 제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제게 미안해서 그런 말을 한 거겠지만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말대로 저희가 처음부터 좋아서 결혼한 건 아니었지만 저는 어느새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고 남편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헤어지자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저희가 비록 시작은 잘못되었을지 몰라도 분명 같이 지내면서 진심을 느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심 어린 제 마음을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민성 씨랑 내 시작이 우리 의지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야. 우리가 함께하면서 나 민성 씨 많이 좋아하게 됐고 민성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도 알아. 내가 뭐가 좋은 사람이야. 그냥 답답하고 멍청한 놈이지. 괜히 나 같은 사람한테 매여서 인생 낭비하지 말고 더 잘난 사람 만나. 잘난 사람을 만나서 뭐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는 게 결혼이지. 그리고 민성 씨 오해하는 모양인데 나 이제 할머니 있어. 우리 할머니 엄청 부자고 앞으로 나한테 뭐든지 해주실 거래. 그런데 내가 나보다 더 잘난 남자를 만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민성 씨 책임질게. 우리 앞으로는 더 예쁘게 잘 살자. 진짜 부부처럼 말이야. 그 후로 저희는 진짜 부부가 되어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외롭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었기에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저희 부부를 예쁘게 보신 할머니께서는 그동안 저희가 하지 못한 것들을 마음껏 하게 해주셨어요. 덕분에 저희는 그토록 가고 싶었던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부부가 나란히 미국으로 유학까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 늦가기 공부를 하며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끝에 할머니의 뒤를 이어 재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이어받으시고 할머니가 진작 은퇴를 하셔야 했지만 물려줄 핏줄이 없어 은퇴도 못하고 어렵게 운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저희 부부가 있으니 할머니도 마음 편히 은퇴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할머니의 뜻대로 열심히 재단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배움의 기회가 얼마나 귀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희이니 아이들의 마음도 잘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할머니와 저희 가족의 행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라며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어느덧 40대 중반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세 자매 중 장녀로 태어났어요. 첫째는 딸이 좋다던 부모님. 2년이 지나 둘째를 가졌을 때 아들이기를 바랐지만 둘째도 딸. 혹시나 하나 더 낳으면 아들일까 싶어 셋째를 낳았지만 막내도 딸이었죠. 내 팔자에 아들은 없는 건가 봐요. 그게 왜 당신 팔자야? 애를 뭐 혼자 낳았어? 우리 팔자에 아들이 없는 거지. 아들 없으면 어때? 딸 셋 곱게 키워서 시집 잘 보내면 아들 같은 사위 셋이나 생기는 거지. 당신이 장남이고 그렇게 장손을 기다리셨는데. 그게 뭐 우리 마음대로 되나?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저희 아빠는 원래도 성격이 낙관적인 분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장손 노래를 불렀는데 막내도 딸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병원에도 와보질 않으셨대요. 엄마는 괜히 죄스러운 마음에 힘들어했지만 아빠는 그런 엄마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뭐가요, 어머니? 하나 더 낳을 거야? 혹시 아냐? 하나 더 낳으면 정말 아들일지. 성별은 남자씨로 결정되는 거랍니다. 저한테 아들씨가 없나 보네요. 그리고 셋이나 낳아서 집사람 몸도 성치 않아요. 이제 그만 낳으렵니다. 이왕에 딸 셋인 거 예쁘고 곱게 기똥차게 키워볼랍니다. 에이구, 이 팔불출아. 내가 너를 그리 소갈머리 없이 키웠든? 장손이 없으니 조상님들을 어찌 뵐고. 돌아가신 분들이야.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뵐 텐데. 벌써부터 뭔 걱정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돌아가신 조상님 걱정은 하들 마세요. 뭐 이놈아? 지금 이만치 먹고 사는 것도 다 조상님들이 돌봐주는 은혜 덕분인데 그 말 당장 취소해라. 기분 언짢으셔서 집안에 화라도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이고 어머니, 명절에 따박따박 제사상 올리는 것만 해도 도리는 다 하고 있으니 그만하세요. 아유 내 팔자야.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순치 마누라밖에 모르는 등신 팔불출이라니. 아휴. 조상님들을 입에 달고 사시는 할머니가 닥달을 할 때마다 아빠가 강력하게 엄마를 감싸고 편을 드니 할머니도 어찌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빠가 참 좋았습니다. 우리 집은 읍내에서 기름집을 했어요. 참기름, 들기름을 짜서 팔았는데 진하고 고소한 기름이라 찾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기름집을 하니 우리 집 밥상에도 늘 기름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소한 들기름에 간장, 달걀을 비빈 밥을 제일 좋아했죠. 장사하는 아빠, 엄마 대신 여동생들을 돌보는 건 제 몫이었죠. 아주 형편이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아빠, 그리고 살림을 아껴하는 엄마 덕에 무난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큰일이 생겼어요. 아유, 보리야! 형이 아버지 지금 큰일 났어. 시장이 온통 불바다가 됐어. 늦은 밤 이웃분이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쳤고 엄마 아버지는 잠옷에 잠바 하나만 급히 걸쳐 입고 뛰어나가셨어요. 시장 전부치는 가게에서 가스가 새서 불이 붙었대요. 불은 마른 바람을 등에 업고 시장에 있는 거의 모든 가게들을 삼켰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무도 없는 오밤중이라 사람이 안 다친 게 어디예요. 그건 그런데 이 가게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당장 어떻게 할 거야? 에휴. 집집마다 피해가 말도 못하게 크다네요. 김씨네는 가게 뒤편 창고까지 불이 붙어가지고 쟁여놓은 옷까지며 전부 다 타버렸다고 하던데. 다음날 시장에 갔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독하고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고 여기저기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상인들이며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반나절이 지나 오후가 되었을 때 피해 규모를 확인한다며
높은 사람이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카메라를 본 건 처음이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카메라의 기자들, 경호원들을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며 눈물을 흘렸죠. 보상이 절실합니다. 여기 시장 사람들 이게 생업이고 전부인데. 물러서세요. 뒤로 가서 말씀하세요. 아니, 피해 규모 살펴보고 우리들 이야기 들으러 왔다면서요. 아유, 김씨. 이거 그냥 다 쇼야, 쇼. 보여주기 식으로다가 사진 찍으러 온 거면 복구하는 거 방해들 하지 말고 썩 꺼져버리셔. 정치인이 다녀가고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별다른 도움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가게마다 피해 규모는 조금씩 달랐지만 화마가 지나간 곳은 모든 게 사라졌어요. 물과 불이 그토록 무섭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저희 집도 그 재난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미리 짜둔 기름은 물론이고 기계까지 전부 다 타버렸거든요. 내 뭐라 했냐? 조상님들한테 불충한 말은 입에도 담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아유, 어머니, 지금 그런 어머니 푸념 들어줄 시간도 여유도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기계만 타버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까맣게 다 타버렸는데 뭔 하나 도움 안 되는 쓰잘데기 없는 말만 자꾸 하신대요. 아유, 망조가 들었다. 망조가 들었어. 정말 할머니 말대로 우리 세 자매 중 하나가 아들이었다면 조상님들 마음이 흡족해 이런 일이 안 생겼을까요? 물론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속상한 마음에 길길이 날뛰는 할머니를 보고 있자니 마치 그게 딸로 태어난 제 탓인 것만 같아 마음이 위축되더라고요. 아빠는 생전 안 마시던 술을 마셨고 집안이며 동네며 할 거 없이 분위기가 팍 가라앉아서 동네 꼬맹이들도 눈치를 보느라 집에 일찍 들어가던 때였습니다. 이른 저녁을 먹고 동생들 숙제 봐주고 챙기고 있는데 누군가 집에 찾아왔죠. 아버지와 오래 알고 지낸 이씨 아저씨였죠. 아저씨가 아들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야, 우리 영이 많이 컸네. 우리 몇 살 됐지? 11살이요. 어이구야, 우리 민식이보다 2살 아래구나. 아버지 어머니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있지? 네. 그래, 아버지 어디 계시니? 아버지랑 이야기 나누는 동안 민식이랑 놀고 있을래? 네. 민식이 오빠, 이쪽으로 와. 내 동생들 저기 마당에 있어. 그래. 아빠랑 워낙 친한 아저씨라 저도 삼촌이라 불렀거든요. 삼촌 아들은 저보다 2살 위였는데 가끔 볼 때마다 키가 한 뼘씩 자라있는 게 신기하고 부럽더라고요. 이씨 왔는가? 상심이 크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참. 그러게나 말이야. 조사 결과 나와봐야고 안다고 하는데 그게 방화일 수도 있다고 하더만. 누가 불을 질렀다고? 본 사람이 있대. 카메라며 뭐며 뒤져봐야 한다는데 시장통에 카메라가 몇 개나 있다고 그걸 잡을 수 있으려나. 잡으면 뭐하나. 처벌이야 받겠지만 불탄 가게가 몇 갠디. 그걸 그 사람이 다 물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여간에 그놈을 잡아다 찢어발겨도 분이 안 풀릴 것 같으냐. 왜 오만 곳에다 불을 싸지르고 지러리요? 김씨 자네 가게는 기름 짜는 기계까지 다 이뤘나? 그렇지. 평생을 해온 것인지 하루아침에 문을 닫으니 막막하네.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왔네. 우리가 한두에 알고 지낸 것도 아니고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야기 듣자 하니 보상도 적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문 닫고 그냥 있을 거야? 내 돈을 마련해 줄 테니 기계도 다시 사고 가게 복구해서 다시 일어서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 공으로 주는 거 아니니 착각하지 말게. 당장 먹고는 살아야 할 것 아닌가.
기름 짜는 일만 하던 사람이 이제 생판 안 하던 걸 알 수는 없고, 기름 맛이 기가 막혀서 잘 되는데 그냥 닫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 필요한 만큼 내 빌려줄 테니 우선 다시 열어야지.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천천히 갚도록 하게. 아니, 내가 자네한테 이런 신세를 다지고. 참, 나야말로 서운하네. 자네 상황이야 뻔한데 내가 그걸 남한테 들어야겠나? 우리 사이 뭐 자존심 세울 것도 아닌데 왜 선뜻 나한테 말을 못하고 안 마시던 술을 마시면서 속을 끓고 있나? 고맙네, 고마워. 내가 이 은혜는 반드시 꼭 갚겠네. 민식이 오빠, 동생들과 노는 중에도 제 귀는 아빠와 삼촌 있는 곳을 향해 쫑긋 세워져 있었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삼촌이 아빠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함께 먹고 삼촌과 민식이 오빠가 갈 때 아빠가 대문 밖까지 마중을 나가며 연신 삼촌 손을 붙잡고 고맙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로부터 3주 뒤 우리 집 기름집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기계도 새로 들이고 질 좋은 참깨와 들깨를 수급해 기름을 짜냈습니다. 우리 가게뿐만 아니라 시장의 다른 가게들도 정리를 하고 하나둘씩 장사를 다시 시작하고 있었죠. 화마가 핥힌 상처가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상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삼촌과 민식이 오빠가 놀러와 밥을 먹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어릴 때야 어색한 거 없이 잘 놀았던 것 같은데 오빠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저도 사춘기가 되다 보니 만나도 그냥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아빠는 가게를 계속하며 삼촌에게 빌린 돈을 거의 8년에 걸쳐 갚으셨습니다. 그때 삼촌이 아니었다면 어땠을지 상상조차 안 된다고.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20살이 되어 저는 전문대에 진학했고 졸업을 했지만 딱히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갖지는 못했어요. 졸업과 동시에 좋은 4년제 대학에 합격한 여동생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낯선 서울에서 너희들이 살 수 있겠어? 기숙사 들어가거나 혼자 사는 것보다 언니랑 둘이 있는 게 낫죠. 언니는 졸업하고 일도 구했는데. 저 콜센터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영지는 학교 다니고 전 출퇴근하고. 제가 영지 잘 챙길게요. 걱정 마세요. 기름이랑 반찬은 때마다 엄마가 보내거나 갖고 올라갈 테니까 낯선 사람 조심하고. 밤에 문 잘 걸어 잠그고 매일같이 전화해야 한다. 알겠지? 그럴게요. 나이가 훨씬 어려 집에 남게 된 막내 여동생은 언니 둘이 서울로 가는 걸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말 잘 듣고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부터 서울로 오면 되지. 큰언니랑 내가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을게. 알았지? 맨날 언니들이랑 있다가 너무 이상하다. 진짜 나도 나중에 서울 가면 언니들이랑 같이 사는 거지? 그렇다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지내고 있어? 방 2개짜리 월세방을 얻어 동생과 함께 서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콜센터 일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헤드셋을 끼고 끊임없이 말을 해야 했고 화장실 갈 틈도 없이 바빴어요. 점잖은 고객도 있는 반면에 입에도 못 담을 말을 하는 진상 고객들 상대가 무엇보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야 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월세는 내주셨지만 생활비는 제가 감당을 했거든요. 대학을 다니는 여동생은 일하는 저보다 더 바쁜 것 같았죠. 잘 챙겨 먹이려는 마음에 저녁을 차려놔도 도서관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한다는 날이 많았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얼굴 자주 보기가 힘들었어요. 영지야, 언니 출근한다. 식탁에 밥 차려놨으니까 일어나면 먹어. 알겠어. 나 어제 너무 늦게 자서 미안. 알았으니까 끼니 거르지 말고 꼭 먹어.
일하고 살림하며 대학 다니는 동생 뒷바라지하며 지냈는데 3년이 되니 서울 생활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24살에 일하던 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콜센터 상담원, 남자는 같은 건물 경호, 보안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출근하며 눈도장을 찍다 보니 자연스레 정이 들었죠. 1년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싶다고요. 25살의 나이, 조금 이른 듯 했지만 워낙 사람이 성실하고 듬직해서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죠.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 그리고 남편 쪽은 어머니만 나오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이게 저희 집에서 짠 기름이에요. 들기름 참기름인데 드셔보세요. 아이고, 이 귀한 것을 다 감사합니다, 사부인. 저희 부모님은 서글서글하고 듬직한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장녀로서 동생들 돌보며 열심히 산 저를 예쁘게 봐주셨고요. 남편과 제가 모아두었던 돈, 그리고 친정 부모님에게 약간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제가 지내던 곳에는 둘째 여동생과 셋째 여동생이 지내게 되었고요. 결혼하고도 한동안 일을 계속할 생각이었는데 결혼하고 몇 달 뒤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죠. 초기에 몸도 너무 좋지 않고 콜센터 일이 어마어마하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라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남편은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당신 건강이랑 우리 아이가 제일 중요하지. 집에서 쉬면서 몸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어요, 여보. 태어난 아기는 아들이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시어머니께서 지어주셨는데 민국이라고 지었어요. 3.4kg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친정 부모님께서 올라오셨는데 첫 손주인지라 너무 기뻐하셨어요. 아유, 장하다. 우리 딸,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고. 난 딸이었으면 했는데. 그래도 시댁에서는 아들이라 좋아하시지? 엄마는 못한 걸 네가 하는구나. 장하다, 장해. 엄마, 그러면 듣는 딸들 서운하네. 할머니 돌아가신 지도 한참 됐는데 엄마는 아직도 그게 한이야? 아유, 구박을 좀 받았어야지. 그래도 아들 같은 든든한 사위에 장군감인 손자까지 있으니 엄마는 이제 여한이 없다. 엄마 하늘 우리 딸이 다 풀었네.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 정말 생활이 많이 달라졌어요. 콜센터 일에 버금갈 만큼 바쁘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육아에 살림에 또 남편이 외벌이다 보니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저녁 끼니만큼은 신경 써서 챙겼거든요. 저도 남편도 워낙 건강 체질인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둘째가 빨리 생겼어요. 첫 아이가 돌진하고 몇 달 뒤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딸이었죠. 딸 이름은 나라라고 지었습니다. 민국이와 나라. 붙여놓고 보면 자연스레 태극기가 떠오르는 것이 우리 집이 이렇게 애국자 집안이었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워낙 활기차고 힘이 센 아들을 먼저 낳아 키우고 보니 둘째인 딸을 키우는 것은 훨씬 수월했어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아들에 비해 여자애는 또 앉아서 가만가만 놀더라고요. 아들, 딸 낳으면 금메달이라는데 우리 며느리는 금메달이다, 금메달이야. 어머, 어머님,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다더라. 아들, 딸 고루 낳으면 금메달, 아들만 둘이면 은메달, 딸만 둘이면 동메달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그냥 사람들 하는 소리지. 뭐 큰 의미가 있니? 아들이건 딸이건 건강하게 낳아 잘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아이들이 태어난 것은 복이었지만 남편이 외벌이라 살림은 늘 빠듯했습니다. 아이들이 연년생으로 어리니 그 어린애들을 놓고 일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은 계속 보안 경호 일을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이라 나이 생각하면 계속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은 커가고 남편과 미래를 생각하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장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장사? 사실 예전부터 생각했었어. 돈 좀 더 모으고 준비되면 시작해야지 했는데 치킨집 해보려고. 치킨집? 사실 그때 치킨집 열풍이 불고 있을 때이긴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동네마다 우후죽순 생기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생각은 처음부터 확고했어요. 가맹점으로 하지 않겠다. 본사에 수수료 떼주고 싶지 않다며 프랜차이즈가 아닌 동네 치킨집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님도 어느 정도 상의가 되었던 것인지 가게 자리도 이미 알아본 상황이었어요. 어머님께서 가게 여는데 도움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결혼 당시 집 얻을 때 친정 부모님만 보태주셨거든요. 어머님께서 그때 못해준 것도 있고 적금 만기되는 게 있으니 치킨집 여는데 보태준다고 하셔서 가게를 열 수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치킨집이니 그야말로 동네 장사고 맛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데 남편은 치킨 튀기는데 일가견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상의하여 저희만의 메뉴, 레시피를 개발했어요. 그때까지 친정집에서 기름집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들기름을 이용한 치킨덮밥, 참기름에 구운 순살치킨 같은 메뉴를 개발했어요. 그래도 동네에서 제일 큰 시장에 자리한 치킨집이었고 소스와 메뉴를 차별화한 것이 입소문을 탔는지 손님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자 저도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치킨집 일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는 기름이랑 참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인가 봐. 그러고 보니 그렇네. 어렸을 때부터 참기름 들기름 냄새야 질리게 맡으면서 기름집 딸로 살았는데 서울 와서 회사 다니다 당신 만나 결혼할 때만 해도 이제 기름 냄새 맡으며 사는 일은 없겠다 했는데 지금 봐봐. 기름에 닭 튀기고 참기름 들기름 소스 만들고 있잖아. 운명인가 보다. 자기가 치킨집을 한다고 할 줄 몰랐지. 애들 커가고 돈은 점점 많이 드는데 언제까지 보안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어. 물론 도전이었지만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잖아. 일은 더 힘들어도 우리 가게고 우리 장사야. 그러게. 그래도 회사 다닐 때는 퇴근도 했는데 치킨집 하고서는 퇴근이라는 게 없네? 지금은 10시까지잖아. 시장이야 10시면 사람도 없으니까. 홀 마감을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앞으로 배달을 하면서 늦게까지 장사를 해야 할 것 같아. 배달을 한다고? 지금 홀에 오는 손님이며 포장 손님도 많은데? 가게 오느라 대출도 받았잖아. 어떤 장사를 하던 3년은 버텨야 한다고 하는데 그냥 버티기만 할 생각이면 시작을 안 했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수익을 내야 하지 않겠어? 전단지 만들어서 옆 동네 옆 동네까지 뿌리고 지역에 광고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지금도 잠 많이 못 자잖아. 메뉴 개발에 엄청 바쁜데? 나 혼자만의 도전이 아니고 당신까지. 우리 가족 생기가 달린 일인데 책임지고 잘해보고 싶어. 장인 장모님의 좋은 기름 덕분에 우리 치킨 입소문도 타고 있고 이 맛있는 걸 동네 사람들만 맛봐서야 되겠어? 일단 한번 맛보면 계속 생각이 날 거라니까. 단골을 많이 만들어야 해. 이렇게 진심이고 포부가 큰지 몰랐네요. 그동안 장사하고 싶은 마음 누르고 어떻게 회사를 다녔대? 다 차근차근 생각하며 계획한 거라니까. 당신이 이해해주고 허락해줘서 시작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어느덧 치킨집을 연 지 3년차가 되었고 장사는 나날이 잘 되었습니다. 금요일이며 주말에는 홀 손님도 너무 많았고 배달 주문도 엄청 많았어요. 초등학생이 된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가게로 왔습니다. 낮에 저녁 장사 준비를 하는 동안 아이들은 치킨집에서 밥을 먹고 숙제도 하다가
집으로 가곤 했죠. 아들이 1살 어린 여동생을 잘 챙겨주어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엄마, 근데 오늘은 치킨 안 먹고 싶어요. 나도야. 그럼 뭐 먹고 싶은데? 떡볶이. 나라랑 같이 분식점에서 떡볶이 먹고 와도 돼요? 에이, 그래도 밥을 먹어야지. 밥은 집에서 먹을게요. 할머니가 이따 집에 오셔서 저녁밥 해주신다고 했어요. 자, 떡볶이 맛있게 먹고 곧장 가게로 와서 숙제하다가 집에 가는 거야. 알겠지? 우와, 엄마 최고! 엄마 최고 최고! 아들과 딸 친구들은 우리 애들이 치킨집 애들이라며 엄청 부럽다고 한다던데 다들 아시겠지만 맛있는 것도 매일 먹으면 질리는 법이죠. 우리 애들은 장사 3년차가 되었을 때는 이미 치킨을 질려하며 잘 먹지를 않았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는 게 남편의 지론이었고 이미 홀장사의 배달에 수입도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때 너무 치킨집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아서 남편한테 조심스레 말을 했죠. 여보, 아무리 늦어도 12시 넘어서는 하지 말자. 나야 저녁 홀 마감하고 일찍 들어가는데 당신 새벽에 오면 애들은 맨날 자고 있고 아침에 애들 얼굴 잠깐 보는 게 전부잖아. 너무 생활이 없어. 그렇긴 한데 배달 주문이 12시랑 1시 사이에 제일 많은 걸 어떡해. 또 무슨 축구라도 하는 날이면 아주 난리가 난다니까. 우리 이거 길게 보고 시작한 거잖아. 잘 되는 거 물론 감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만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지쳐서 오래 못할 것 같아. 마지막 배달 그냥 밤 11시 30분까지 받고 당신이 정리하고 1시 전에는 집에 왔으면 좋겠어. 그래, 당신 말이 맞네. 너무 욕심 부리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 정말 온 식구가 다 치킨 장사 중심에 맞춰 살고 있을 때였어요. 애들 학교 끝나고 잠깐 가게에 있다가 저녁 전에 집에 가는데 저와 남편은 저녁에 바빴고 저녁 시간에 집에서 애들을 챙기는 건 시어머님이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는데 장사가 잘 되어서 다행이었죠. 하루 종일 기름 앞에서 닭을 튀기면서도 통장에 쌓이는 돈, 우리 애들이 먹고 입는 것까지 생각하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그날은 홀에도 손님이 많았고 배달 주문도 엄청 많았어요. 홀 마감하고 일찍 집에 들어가려 했는데 남편이 오늘은 어머님께 애들 재워달라고 부탁하고 좀 더 가게 일을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정신없이 저녁 장사를 하고 홀에도 손님이 빠져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화 주문이 왔습니다. 오늘 마감되었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전화를 가져가 주문을 받더라고요. 아들, 후라이드 치킨 2마리, 양념치킨 1마리, 그리고 들기름치킨 덮밥이랑 소스. 예. 어디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해서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이러기야? 마감 약속 지키기로 했잖아. 딱 이것만 받고 끝내자. 닭도 마침 딱 맞게 남았잖아. 얼른 해서 이것만 배달하고 들어가자. 오늘 너무 바빴지?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튀길 테니까 당신 홀 정리만 마저 해. 배달 금방 다녀와서 같이 들어가자. 알겠어. 욕심쟁이. 열심히 벌어서 우리 마누라 호강시켜주고 토끼 같은 우리 애들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지. 배달하는 사람도 연결이 안 되고 고민하던 남편이 직접 배달을 다녀온다고 했어요. 식기 전에 가져다 드려야지. 다녀올게. 오늘은 이걸로 진짜 끝. 금방 갔다 올게. 조심히 다녀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가는 남편을 배웅한 뒤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게를 나선 지 30분이 다 되었는데 오지를 않더라고요. 주문서에 적힌 주소를 보니 그리 먼 곳이 아니었어요. 이상하다. 벌써 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지만 받지를 않더군요.
거의 1시간이 다 되었을 때 가게로 전화가 왔어요. 저기요, 지금 장난하세요? 치킨 시킨 지가 언젠데 아직도 배달을 안 해줘요. 주문받은 거 맞아요? 1시간째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 취소할 테니까 오지 마세요. 진짜 열받네. 뭐 중간에 연락도 없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쫄쫄 굶으면서 지금 1시간 기다리게 하고 장난해요? 내가 후기 제대로 남겨줄 테니까 기대하세요. 저기 고객님. 뭐라 한마디도 하기 전에 화가 난 고객이 전화를 끊었고 전 그때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은 계속 전화를 받지 않고 가게 안에 서성이고 있을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경찰인데요. 경찰이요? 전화를 받은 뒤 저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배달을 나간 남편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죠. 119에 실려 병원으로 가서 긴급수술을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어머님께 전화를 한 뒤 병원으로 곧장 갔지만 남편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황망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장례식 내내 제 머릿속에 맴도는 말, 남편과 마지막에 나눴던 대화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것만 배달하고 집에 가자던 남편. 그런 남편에게 제가 한 말은 욕심쟁이라는 말이었어요. 남편은 열심히 벌어 저 호강시켜주겠다고. 우리 애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마지막 말이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민국 엄마야, 어떡해. 마누라 자식 두고 이 늙은 애미보다 먼저 갈 수가 있니? 어머님,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을 겪어야 해. 내가 왜? 장례식 이후 한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 했죠. 도저히 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어머님이었습니다. 애들 생각해야지. 저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미안하다 민국이미야. 내가 애들 돌보고 가게를 도울게. 이거 힘들게 시작한 건데 일이 다 될 수는 없지 않니? 한 달 후 가게를 다시 열었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마지막 밤에 주문을 했던 고객님에게 연락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날 밤의 일을 설명드리며 죄송하다고 말을 했고 그때 못 받았던 치킨을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고객님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만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마음 한쪽으로는 그 배달만 가지 않았더라면 내 남편 지금 멀쩡히 살아있을 텐데 생각도 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었어요. 남편의 사고는 뉴스에도 나왔었고 동네 사람들, 주변 상인분들도 다 소식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문을 닫았던 사이 가게 유리문에 많은 분들이 남겨준 위로와 격려의 쪽지가 한가득 붙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한 장 한 장 읽어보며 다시 힘을 내자 살아보자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몇 년간 남편을 도우며 레시피를 다 숙지했기 때문에 최대한 맛 변함없이 치킨을 튀겨 장사를 했습니다. 제가 치킨집에 매달리는 동안 어머님께서 아이들 케어를 해주셨어요. 정신없이 가게 일을 할 때는 모르고 있다가도 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혼자 누워있을 때면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여보, 나 열심히 살고 있어. 그런데 당신이 너무 보고 싶다. 민국이도 나라도 아직 당신을 많이 찾거든. 가게에서도 집에서도 온통 당신 흔적이 남아있어. 오늘은 가게 문 열고 들어갔는데 주방에 당신이 서 있는 것 같았어. 이제는 내가 헛것도 보나 봐. 당신이 시작한 가게 내가 어떻게든 꾸려볼게. 우리 애들 잘 키울 수 있도록 당신이 용기를 주면 좋겠어. 나 잘하고 있다고. 언제나 당신을 지켜준다고.
내 꿈에 한 번만 나와서 그렇게 말해주라, 여보. 남편 떠나고 1년 동안은 울며 지샌 날이 많았어요. 아이들은 그날 이후 부쩍 말수가 적어졌고 철이 일찍 들어버렸어요. 마음도 여렸던 저인데 남편 없이 애들을 키우다 보니 절로 악바리가 되더군요. 남편한테 항상 가게 일찍 정리하자고 졸랐던 저였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저축하자는 마음으로 가게 장사 시간을 늘렸어요. 애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어머님은 치킨집 일에서 손을 떼고 다른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치킨집이야. 너 혼자 충분한 것 같아서. 저녁 생사 바쁠 때는 빠릿빠릿 움직여야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굶떠 서빙도 느리고 하니 그게 안 좋은 것 같구나. 차라리 홀 서빙하는 직원을 구하고 나는 다른 일을 할게. 어머님, 어떤 일을 하시려고요? 저기 아는 사람 소개로 파출부일을 구했어. 파출부요? 치킨집에서 몸 쓰는 일도 힘드시다면서 어떻게 그걸 하시려고요? 치킨집이야. 바쁘게 움직이고 주문도 척척 받아야 하는데 원 내가 방해만 되는 것 같다. 살림이야 평생 했던 일인데 오히려 더 편하지? 나가서 돈을 버는 게 낫겠어. 사장님 사모님 만나봤는데 교양 있으시고 참 좋으신 분들이더라고. 애들도 고등학생이라 집에 사람도 잘 없는 집이래. 낮에 사모님만 계신데 청소랑 빨래하고 저녁 밥상 차려주고 치우면 끝이라고 하더라. 그래도 보수도 많이 주고 괜찮은 것 같아. 민국이 나라 대학은 보내야 하지 않겠니? 입학금 등록금도 많이 들 건데 벌어서 보태야지. 너무 무리하지 마셔요, 어머님. 그래도 민국 애미야. 애비 떠나고 이만치 되도록 손님 안 끊기고 장사되는 게 어디냐? 네가 정말 고생이 많다. 어머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같이 버텨보자. 애들 대학 나오고 나중에 취업도 하고 그러면 지들 앞가림을 할 건데 그러면 훨씬 낫겠지. 그렇게 10년 가까이 치킨집을 하며 번 돈으로 아들, 딸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일찍 철이 들었던 중학교 때부터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열중을 했고 둘 다 서울에 있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남편 보내고 치킨집을 하며 애들 대학까지 보낸 것은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지만 세월의 흔적을 감출 수는 없더라고요. 밤낮 없이 치킨 튀기는 사이 늘어난 것은 주름, 남은 것은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사 마치고 돌아와 씻고 앉아서 쉬는데 어머님이 조심스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민국이 엄마야, 그동안 고생했어. 남은 생이 많으니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나이에 무슨, 저 40이 넘었어요. 40이 좀 넘은 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 아주 남은 날들 생각하면 한참 남은 거지. 내가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좋은 남자가 있어. 내가 오래 지켜본 사람이야. 그이도 혼자거든. 그런데 꼭 너나 민국이 애비처럼 성품이 바르고 착한 사람이다. 너야 말할 게 없지. 그 젊은 나이에 혼자 돼서 애들 이만치 키웠고 너 이렇게 혼자 외롭게 늙는 건 내가 보기가 힘들다. 정말이다. 민국이 엄마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남은 인생 의지하고 기댈 곳이 있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거절을 하려고 했지만 하도 괜찮은 남자니 한 번만 만나보라고 간곡하게 말하는 시어머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님이 남자를 소개시켜준다는 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 마음도 헤아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남편이 떠난 뒤 묵묵히 일하며 애들을 이만치 키운 저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망설이던 저를 어머님이 백화점으로 끌고 가 새 옷을 사주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해줬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국이 엄마 참 곱다. 그간 앞치마만 두르고 늘 부엌에만 있어서 그랬지. 아유, 이렇게 새 옷 입고 머리하니까 꼭 부잣집 사모님 같네. 내일 저기 번화가에 있는 카페로 약속 잡아놓았으니 편한 마음으로 차 한잔 마시고 바람 쐰다고 생각해. 아, 이렇게 자리 주선했어도 서로 마음이 맞아야 뭐가 되는 거지 않니?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이 못난 시엠이 부탁 한번 들어준다는 생각으로. 알겠지? 알겠어요, 어머니. 사실 남편이 떠난 지 10년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둔 적이 없었거든요. 뭐가 어떻게 될 거라는 어머님 말씀대로 오랜만에 꾸미고 바람 쐬고 온다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구두를 신어본 것도 얼마만인지 심호흡을 하고 카페 문을 여는데 입구 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가 저를 보고 일어서더군요.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만 너무 놀라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영희 맞지? 민식이 오빠? 이모님께서 만나보라던 여자분이 영희 너였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린 시절 고향 사람, 시장에 불이 나 우리 기름집이 망했을 때 선뜻 도움을 주었던 그 삼촌의 아들 민식이 오빠였어요. 어떻게 어머님이 민식이 오빠를 아는 건지 어리둥절해 있는데 오빠가 성큼 다가와 손을 내밀더라고요. 영희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될 줄이야. 민식 오빠, 삼촌은 잘 계세요? 아, 어렸을 때 우리 참 많이 봤는데 고향 떠나고 나서 본 적도 없고 연락도 없이 지냈어서. 그러니까 말이야. 정말 세월이 많이 지났지. 아유, 근데 넌 어릴 적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다. 너 문 열고 들어올 때 한눈에 알아봤어. 마지막으로 본 게 중학생 때였나? 아, 세상에나. 어떻게 지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사춘기 시절 그 앳되던 그 얼굴을 서로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자연스레 차를 마시며 그간에 밀린 안부를 물었는데 제 인생도 기가 막히지만 민식이 오빠 인생도 순탄치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영희 네가 이모님의 며느리라는 거지? 남편분이 일찍 떠나셨다고. 이모님이라고 하는 걸 보니 그럼 저희 어머님이 일하신 집 그 사장님이 오빠예요? 맞아. 이모님이 집에서 계신 지 벌써 오래됐지. 애들 고등학교 때부터 계셨으니까. 지금 우리 애들 벌써 대학도 졸업하고 사회생활하고 있거든. 그때 제가 어머님한테 듣기로는 사장님 사모님이 좋으신 분들이라고. 정말 이야기하자면 길다. 나야 뭐 그냥 돈 버는 기계고 호구였지 뭐. 민식 오빠의 이야기를 들으니 얼굴도 모르는 그 사모라는 여자한테 화가 나더군요. 바람이라는 거 그거 한창 젊고 불타오를 시절에만 부는 게 아니더라. 나라고 알았겠니? 애들 다 키워놓고 대학에 갔는데 나이 40도 넘은 여자가 어린 남자한테 눈이 돌아가서 집안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는 모양이야. 그럼 이혼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뭐 오래됐던 것 같아. 나야 사업한다고 늘 바빴고 애들은 학원이다 입시 준비다. 부족하지 않은 돈, 남아도는 시간. 낮에도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 사실 이모님 때문에 알게 되었어. 일한 지 몇 년 되셨을 텐데 말씀드릴 게 있다며 고민하며 조심스레 말을 해주시더라. 아무래도 사모님이 이상하다고. 처음엔 나도 믿기 어려웠지. 젊은 나이도 아니고 40이 넘은 나이에 바람이라니. 근데 뭐 피부과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고 자기 꾸미는 일에만 열중하는 여자였으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 자세히 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젊은 놈을 만나고 있더라고. 상간남 고소든 뭐든 다 하라고 이혼만 해달라고 그러더라.
진짜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되게 비참했어. 혹시라도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할 줄 알았거든. 만약 그랬다면 그래도 애들 엄만데 잘 다독여 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내가 바보였어. 그럼 자녀들은? 둘이야. 아들 하나, 딸 하나. 세상에, 저도 그래요. 그래? 애들은 몇 살이야? 큰애는 대학 휴학하고 군대에 갔고, 작은 애는 작년에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보다 좀 어리구나. 우리 애들은 회사 다니고 하면서부터 다 따로 나가 살았거든. 아유, 언제 그렇게 커서 둥지를 떠났는지 참. 아무튼 돈은 다 낼 테니 도장만 찍어달라 그러는데 우리 애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냥 저렇게 보내줄 거냐? 저 여자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고 그렇게 생각도 안 한다. 조송해서 유책 배우자 만들고 상간남 고소든 뭐든 하라고. 애들이 나서서 난리였어. 참, 아휴. 애들한테 못 볼 꼴을 다 보였지. 그래서 그렇게 떠난 게 몇 년 됐어. 사실 이모님이 일 그만두겠다고 한 것도 그래서였거든. 그 여자도 나갔고 애들도 다 나가서 사는데 계속 일을 하는 게 맞냐고. 근데 그 이혼한 전처 말이야. 살림 요리라고는 일절 해본 적이 없는 여자야. 이모님이 음식을 워낙 잘하셔서 나야 쭉 이모님이 챙겨주시는 저녁을 먹었으니 붙잡았지. 돈은 똑같이 드리겠다. 일하는 시간 줄어도 되니 그냥 저녁 한 끼만 해주셔도 된다고. 이모님이 참 좋은 분이셔. 그렇게 되고 나니 자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나서 가정이 깨진 거 아니냐며 힘들어 하셨거든. 가당치도 않지. 언젠간 알게 될 일이었고 이모님 아니었으면 계속 속으며 살고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그러는 걸 옆에서 다 지켜보셨어. 이혼한 후로 회사 집 이런 생활 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나한테 좋은 여자가 있다고 만나볼 생각 없냐고 그러시더라. 그게 영이 너였구나. 물론 말씀은 해주셨어. 사실은 그 여자가 당신 며느리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희 어머님 생각하면. 쭉 이야기를 해주셨어.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떠나보낸 것. 혼자 된 며느리가 남편이 하던 가게 맡아서 초등학교 애들 키우면서 대학까지 보냈다고.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생각한다고. 오래 지켜봤고 애들 대학도 보냈으니 남은 인생 상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지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 정말 저희 어머님은... 맞아요. 남편이 치킨집을 했는데 장사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어서 그렇게 떠났어요. 고생하며 애들 키운 것은 맞지만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절대 혼자서 못했을 것 같아요. 그게 본인 잘못도 아닌데 늘 죄스러운 마음이며 저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저도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나도 이혼하며 상처를 크게 받았고 이 나이에 새로 누구를 만난다는 게 잘 상상이 안 돼서 망설였거든. 근데 정말 이모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요. 근데 그게 영이더라니. 아, 정말 세상이 참 좁다. 어렸을 때 우리 재밌게 놀았잖아. 동생이 둘이지 않았나? 영지랑 영미요. 다들 결혼해서 잘들 지내요. 우리 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신 지 좀 됐어. 모시고 살겠다고 해도 거기가 편하시다고 그러더라고.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시골에 계세요. 아, 참, 세월이 많이 지났다. 영희 고생 많았어. 그래도 이렇게 보니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참 반갑다. 커피만 마시고 금방 헤어지려고 했는데 밀린 이야기를 하다가 저녁 식사도 함께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어머님을 꼭 안아드렸어요.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떠난 남편 생각도 많이 났고요.
어머님, 제가 그냥 다 죄송해요. 민국 엄마야, 그런 말 하지 말어. 나는 너한테 항상 고맙고 그리고 미안하다. 그 젊은 나이에 혼자 돼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노.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내 인생 살아. 그거면 됐다. 하늘에 있는 민국 애비도 그러기를 바랄 거야. 민국이 애미야, 너는 내 며느리지만 나는 너를 내 딸이라고 생각한다. 민국이 나라도 다 컸고 다 이해할 거야. 나는 그저 네가 이제는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내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다. 어머님. 어깨를 떨며 우는 저를 어머님은 한참 동안 끌어안고 다독여 주셨어요. 그렇게 어릴 적 지인이었던 민식 오빠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각자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민국이 나라한테 말하는 게 몹시 떨렸거든요.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항상 감사해요. 저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나 나라 걱정하지 말고요. 저랑 나라가 엄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우리 이렇게 키우며 고생한 엄마. 나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 사랑해? 양쪽 자녀들과 다 함께 자리를 가졌고 예의를 갖추며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몇 개월 뒤 정식으로 재혼을 했고 살림을 합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어머님, 인연의 다리를 놓아준 어머님을 잘 모시며 지내고 있답니다. 저 행복할 자격이 있는 거 맞겠죠? 그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의 위로와 격려에 힘을 낼 수 있었답니다. 저 또한 주변을 돌아보며 힘든 사람들에게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다짐을 해봅니다.